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미국발 훈풍에 사상 처음 장중 4,600선마저 돌파했습니다. 오늘 등락을 거듭하기는 했지만 코스피는 새해 첫 거래일 4,300선을 넘어선 데 이어 나흘 연속 오르면서 사상 최고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 랠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또 앞으로 과연 어디까지 오를지 첫 소식 신다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는 장중 14만 원을 넘어섰고 SK하이닉스도 5% 가까이 급등해 76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CES 2026에서 주요 기업들이 AI 로드맵을 잇따라 공개하자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커진 영향입니다. 특히 로보틱스 모멘텀의 힘을 받은 현대차와 기아, KG 모빌리티도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는 장중 4,610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이후 쏟아진 기관과 개인의 매도세에 오후 들어 4,50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이제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 모멘텀이 유입이 되기도 했고요. 내일 오전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도 하고 최근 워낙 상승이 가팔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장 막판 다시 반등에 성공한 코스피는 외국인의 1조 2천억 원 넘는 순매수에 결국 0.57% 오른 4,551.0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올 들어 나흘 연속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이제 5,000피를 넘어 6,000피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기업들의 이익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데다 반도체와 조선 등 주력 산업의 사이클이 동시에 확장 국면에 들어섰다는 점이 배경으로 꼽힙니다. 이익이 90% 가까이 늘어난다. 그것만 하더라도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확보가 되는 거죠. 미국에서 또 수출이 잘 되는 부분들, 우선 방산 바이오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게 되면 5,000포인트는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투자금이 코스피에 몰리면서 코스닥은 0.9% 떨어지며 이틀째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SBS 비즈 신다혜입니다. 이처럼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이 투자자들의 희비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 하락에 베팅했던 인버스 ETF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보게 됐는데요. 앞으로도 이 코스피가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걱정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신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피 200 선물 지수를 역방향으로 2배 추종하는 대표적인 곱버스 상품은 가까스로 51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 500원 선마저 붕괴되며 사상 최저치인 492원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1,400원대 안팎이었으나 10월 들어 1,000원이 붕괴되더니 이후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지며 동전주로 전락했습니다. 코스피 고공행진에 6개월 사이 60% 넘게 빠진 겁니다. 같은 기간 개인은 이 ETF를 1조 3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이 순매도한 것과 대비되는데 그만큼 지수 하락에 베팅한 개인 투자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코스피는 4,000선을 넘어 어느덧 4,500선까지 돌파했고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는 고스란히 손실로 돌아왔습니다. 60%의 손실을 봤다는 투자자부터 주식으로 갈아탔다는 투자자까지 새해 불장을 만끽하지 못한 사람들은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인버스 레버리지 이런 전략은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위험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좀 많이 들고 있어. 이런 분들이 좀 보험 차원에서 인버스나 인버스 레버리지를 좀 활용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스피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지수를 역으로 추종하는 상품에 대한 투자를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전통적 안전자산인 금과 은뿐만 아니라 최근엔 구리 가격도 파죽지세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와 이 재생에너지, 전력망 확장 같은 미래 산업 수요가 크게 늘고 있지만 공급이 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관세 검토까지 맞물리면서 구리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한나 기자입니다. 국제 구리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톤당 13,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한 해에만 44% 급등하면서 2009년 이후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던 구리값이 신고가 행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광산업체들의 생산 확대 어려움에 공급은 빠듯한 반면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리값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건설 등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구리는 배관, 배선에 사용되는데 AI 데이터 센터 건설, 전력망 업그레이드, 전기차 및 신재생 에너지 설비 확대에 따른 수요 급증은 경기순환형 제조업과 건설업에서의 수요 둔화를 상쇄하고 남는 수준입니다. 부족한 재고마저 미국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은 구리가 들어가는 외국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했고 여기에 원재료에 가까운 정제구리에까지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세를 피하려는 움직임에 미국으로 구리 물량이 몰리면서 지난해 12월 미국의 구리 수입은 7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베네수엘라 사태 이후 커진 지정학적 긴장도 구리 가격을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크게 공급 측면에서 수요 측면에서 하나, 그다음에 미국의 정책 측면에서 하나,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올해 계속해서 구리 가격 오를 거라고는 전망을 하고는 있습니다. 상반기가 하반기보다는 훨씬 더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추가 구리 관세 결정이 오는 6월 30일로 예정된 만큼 그전까지 가격 상승 압력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잇따라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에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얘기가 재점화됐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규모 아파트 단지가 많은 여의도. 재건축 움직임이 활발하지만 조합원 분담금이 변수로 꼽힙니다. 집값도 오르는 추세라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도 커집니다. 아직 뭐 정확하게 그게 얼마가 나올지는 아직 예산은 아직 그것까지 나와 있지는 않으세요.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죠. 이런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공공기여도 하고 보유세도 내고 양도소득세도 내는데 이거 현재만 해도 삼중과세거든요. 또 초과이익을 환수한다? 이거는 약간 좀 불합리한 거죠. 재건축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재초안 부담금을 없애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당정 차원에서 결정된 건 없다며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투기 우려는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부자 감세 논란이 계속 있었고 어느 정도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투기과열지군의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지 양도금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재개발과 동일하게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서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이후로 시점을 미뤄 조합원 분쟁을 줄이고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입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초부터 정치권을 중심으로 표심을 잡기 위한 부동산 대책이 군불대기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집값 상승에 대응해 추진 중인 부동산 세제 조정과 관련해 실제 정책 설계 밑그림이 되는 용역이 지난달부터 착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큰 틀에서는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되는데 대신에 그 세율 조정 시점은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어서 지웅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은 1년 사이 9% 가까이 뛰며 13년 만에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집값에 불이 붙자 정부는 세금 카드를 시사했습니다.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해서 지금 연구 용역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좀 종합적으로 상황을 좀 판단해야 돼서요. 재정경제부가 관련 연구 용역을 지난달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게 골자입니다. 직접적인 세율 조정 외에도 세율 상한이나 공정시장 가액 비율 등 간접적인 규제 카드가 포함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내놓을 공급 대책에 파격적인 세금 규제 카드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재경부에선 오는 6월 지방선거가 있고 문재인 정부 때 국토부 주도 정책이 집값 폭등을 불러온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밖에 행정안전부에선 가족 간 거래 등 필요에 따라 예외적인 일부 거래세 조정을 검토해 나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 가지를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보고 있다. 이제 여러 가지 학습 효과가 있어서 세제의 경우에 좀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은 사실이고요. 관련 부처 간 미묘한 온도차가 있지만 재경부 관계자는 정책 결론은 7월에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하고는 있지만 비싼 집만 더 오르고 있습니다. 강남과 용산 등 일부 핵심 지역은 평당 1억 원을 넘긴 반면에 서울 외곽 지역은 거래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가격이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서울 안에서도 격차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용산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 78제곱미터가 최근 24억 원에 팔리며 다시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평당 1억 원을 넘긴 겁니다. 이처럼 서울 핵심지에서는 평당 1억 원이 넘는 거래가 이어지고 있지만 불과 몇 정거장만 벗어나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서울 안에서도 집값의 방향이 정반대로 갈리는 모습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조금 아직 안 나가고 있긴 해요. 거래는 잘 되진 않아요. 2024년 7월에 하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3.3제곱미터당 1년 사이 1,000만 원 가까이 뛰었습니다. 재작년까진 평당 6천만 원 넘긴 지역이 강남 3구와 용산 등 4곳뿐이었지만 지난해엔 성동과 마포, 양천, 광진, 강동까지 9곳으로 늘었습니다. 반면 일부 서울 자치구는 3.3제곱미터당 여전히 2천만 원대에 머물러 있고 금천구는 1년 전보다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서울 안에서도 고가와 저가 아파트의 격차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5분위 배율은 6.89로 상위 아파트가 하위보다 7배 가까이 비싸다는 뜻입니다. 서울 전 지역을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격차는 더 벌어지죠. 강남은 현금 부자들이 쏠리는 반면에 강북 지역에 매수를 못하는. 숫자만 보면 서울 집값이 오른 것 같지만 현장에선 두 개의 서울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3박 4일 방중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시진핑 주석을 포함해 중국 서열 1위부터 3위까지 만난 이 대통령은 우리와 중국의 관계가 달라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이 대통령이 이번 방중 일정에서 어떤 성과를 강조했나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이 서로에게 정말 필요한 관계라며 기존의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호혜적 관계로 바뀌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협력적 경쟁 또는 경쟁적 협력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문제되는 공급망 협력, 또 한반도 평화와 영내 안정 문제에 대해서 방문 기간 동안에 진지하고 책임 있는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정상은 한중 협력 관계를 복원해 바이오, 의약품 협력으로 저출산, 고령화 등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바둑, 축구, 드라마, 영화 등 문화 교류를 하자는 데 뜻을 모았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관심을 모았던 한한령 완화 관련해서도 진전이 있었다고 이 대통령은 전했습니다. 적자 얼음이 한꺼번에 얻은 것도 아닌데 또 한꺼번에 다 녹겠냐. 또 과일은 때가 되면 익어서 떨어진다. 이렇게 직접 시 주석께서 말씀하셨는데 실무부서에서 이제 구체적 협의를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명확한 의사표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은 또 쿠팡 정보 유출 등으로 우리 국민들이 중국에 반감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 범죄 행위자가 중국 사람이면 그것에 대해 어쩌란 말이냐며 일본 사람이면 그때부터 일본 사람을 미워할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관심사였죠. 이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는 이번 방중 기간 중에 양국 정상들이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을까요? 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북한 핵 문제 해결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재를 요청했다고 전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신뢰가 완전히 제로일 뿐만 아니라 적대감만 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하지만 지금 현재는 완전히 차단된 상태라서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 주석께서는 지금까지 노력을 평가하고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중국의 대일본 수출 통제 조치 등으로 긴장이 심화된 중일 관계를 중재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안 나서야 할 때 나서면 도움이 안 될 수 있다고 선을 뻗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올해 미국 CES도 국내외 모빌리티 기업들의 신기술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각축장이 됐습니다. 개인 AI 비서를 차 내부에 탑재하는 등 이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지능형 생활공간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각국 첨단 기술 기업들은 피지컬 AI 시대 주도권을 둘러싼 치열한 패권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최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Hey BMW, I would like to try out my new car. Mount Charleston is perfect for a new car test drive. It's all set as your destination. CES 야외 부스에선 BMW가 AI 개인 비서를 탑재한 차량으로 관람객의 발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It's based on Alexa Plus technology, and it has integrated a lot of large language models, which gives the customer the possibility to talk more freely. 현대 위아가 선보인 이 주차 로봇은 낮고 슬림한 2단 구조로 차량 바퀴를 들어올려 완벽한 수평 주차를 구현합니다. 문 여닫이 공간을 따로 확보할 필요가 없어 주차 효율은 물론 운전자의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습니다. 현대 모비스는 전면 유리의 활용성을 극대화한 미래형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자율주행 모드로 전환하면 차 안에서도 넷플릭스를 볼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현대차 그룹의 약 557평 규모의 대형 전시장에서는 다양한 로봇들이 역동적인 퍼포먼스로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중국 일정을 마치고 CES를 찾은 정의선 회장은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2차 비공개 회동으로 자율주행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해외여행이나 해외 출장 중에 몸이 아프면 말도 잘 통하지 않고 병원 찾기부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요즘은 비대면 의료 플랫폼을 통해 국내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그런데 해외 체류 기간 중 받은 이런 비대면 진료는 건강보험 부당수급으로 판단된다고 하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인지 우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유럽 여행 중 발가락 통증이 심해지자 비대면 의료 플랫폼 닥터나우를 통해 진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귀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수급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말도 안 통하고 그 당시에는 너무 아파가지고 비대면으로 진료라도 받아보자 해서 이용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수급이라고 통지서가 날라왔더라고요. 그래서 한 15,000원가량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건강보험공단 측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외 출국 중에 자료가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를 하는 경우에도 청구가 되는 경우도 당연히 많습니다. 건강보험법 제54조에 따라 해외 체류 기간에는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 앱 내에서 이 같은 내용이 명확히 안내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개 플랫폼 입장에서는 저희가 개입을 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치 기반 정보 등을 이용해 충분히 이용자들에게 관련 안내를 할 수 있는 만큼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모빌리티 앱을 써보면 모빌리티 앱을 켜는 순간 위치 정보를 확인하게 되고 의료 앱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취재에 들어가자 닥터나우 측은 해외 체류 중 비대면 진료 이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마련하는 등 전반적인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 측은 비대면 진료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관련 법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우형준입니다. 우리국민 한 사람이 평생 쓰는 의료비가 평균 2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수명이 길어지면서 의료비 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가 더 늦춰지고 또 지출 규모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한나 기자, 우리 국민들 의료비를 가장 많이 쓰는 시기가 언젠가요? 의료비 지출이 가장 집중되는 시기는 78세입니다.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20여 년 전인 2004년보다 7년 늦춰졌습니다. 의료 지출액도 2.6배 늘었는데요. 국민 한 명이 평생 지출하는 건강보험 진료비는 비급여 항목을 포함해 2억 4,656만 원에 달했습니다. 성별로 나눠보면 여성의 경우 2억 1,474만 원을 쓰면서 남성보다 3,200만 원 더 지출했습니다. 그럼 주로 어디에서 이렇게 의료비 지출이 많았습니까? 네,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 각각 4천만 원가량 지불하며 가장 많은 지출이 있었는데요. 이어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인데요. 기대 수명이 1년 늘어날 때 생애 진료비가 20% 증가했던 과거와 달리 2023년 기준으로는 진료비가 52% 폭증했습니다. 이는 고령층이 많아질수록 고가 의료기술과 장기적인 돌봄 서비스 이용이 급격히 늘어나는 구조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해킹 사태 후속 조치로 위약금 면제를 시행 중인 KT의 이탈 고객이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중 대부분은 SK텔레콤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는 단말기 지원금과 요금 혜택을 늘리며 떠나는 고객 잡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통 3사의 고객 쟁탈전이 과열되자 당국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이동통신업계가 거의 고객 잡기 전쟁 수준인데 KT가 오늘 추가 보상안을 내놨죠. 네, KT는 단말기 지원금 등의 혜택을 강화했습니다. KT는 월 3만 원대 저가 요금제 가입자에게도 최대 수십만 원대의 공시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아도 최신 스마트폰으로 교체할 수 있던 겁니다. 또 해킹 사태 관련 보상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오는 2월부터 100GB 추가 데이터를 매월 초 자동 제공하고 OTT 무료 이용권을 2월 내 신청 시 3개월 이용권을 2번 순차 제공합니다. KT 충성 고객을 지키기 위해 총공세에 나선 건데요. 지난달 31일부터 어제까지 누적 10만 7,499명이 이탈했고 이 중 70% 이상이 SKT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통 3사의 고객 유치전이 과열 양상으로 번지자 당국이 현장 점검에 들어갔죠. 네, 자칫 고객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늘부터 현장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판매 현장에서 공짜폰으로 안내한 뒤 각종 부가 서비스 가입을 요구하는 등 실제로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사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또 온라인 광고와 다른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어제 몰렸던 번호 이동 접수 물량이 대부분 소화되면서 오늘은 관련 전산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어제까지 연이틀 KT에서 타 통신사로 번호 이동 시 전산 오류가 간헐적으로 발생해 고객 불편이 이어진 바 있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CJ 대한통운이 호남권에 최대 규모 복합 물류단지를 구축하면서 쿠팡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앞서 쿠팡이 광주에다 거점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는데 두 회사의 이 자존심을 건 호남권 물류전쟁이 격화될 전망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채영 기자, 이 CJ 대한통운도 호남권 깃발 꽂기에 나섰군요. 네, CJ 대한통운은 호남권 최대 도시인 광주광역시 인근 전남 장성군에 46,400여 제곱미터 축구장 6개 크기의 복합 물류단지를 구축합니다. 이르면 이달 공사를 시작해 물류창고 등 건물 6개 동을 건설하는데요. 부분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가동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1년 전인 2024년 하반기 쿠팡도 광주에 호남권 최대 규모 물류센터를 열었는데요. 이번에 CJ 대한통운도 대규모 물류 거점을 확보하면서 호남권 물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이 택배와 물류업계 부동의 일이었던 CJ 대한통운도 온라인 쇼핑 공룡 쿠팡이 급성장하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쿠팡은 지난 2021년 물류자 회사 쿠팡 CLS를 통해 택배 시장에 진입했는데요. 로켓 배송을 앞세워 빠르게 점유율을 넓혀가면서 대한통운과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택배 시장을 절반 넘게 차지했던 대한통운은 지난해 점유율이 43%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쿠팡은 인천과 천안, 대전 등 1조 원 규모의 일부 물류센터를 매물로 내놓기도 했는데요. 개인정보 유출 후폭풍에 대비하는 차원이라는 해석과 함께 대만 등 해외 시장 투자를 위한 실탄 마련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지난 7월 이후부터는 도소구매 비용이나 수영장 이용료 같은 이 문화비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누락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좀 더 꼼꼼히 챙기셔야겠습니다. 채나리 기자, 왜 이런 누락 문제가 있는 건가요? 네, 온라인 쇼핑몰이 아예 공제사업자로 등록돼 있지 않거나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로 책이나 공연 관람권, 수영장 체력 단련장 이용권 등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설문참여업체 17곳 중에서는 3곳이나 등록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해당 품목을 일반 상품과 따로 결제하도록 하는 분리결제 시스템을 별도로 개발하고 운영하는 어려움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다수 등록업체가 시스템 구축에 대해 불편함이 있다고 응답했고, 특히 문화비 매출 비중이 크지 않은 업체의 경우 등록 자체를 꺼리는 이유로 함께 꼽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도 낮은 편이라고요. 네, 문화소득공제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급여의 25%를 초과할 때 문화비 사용분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소비자 4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인지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6점으로 낮았습니다. 또 응답자의 82.3%는 문화생활과 문화비 소득공제는 별로 관련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60% 넘게는 연말정산을 할 때 문화비 소득공제가 실제로 반영됐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